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뭔가를 정리해서 뭔가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이게 뭐 3개월 하거나 이게 아니고 막 진짜 막 5년, 6년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시장을 볼 수 있어요. 네, 시장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오늘은 요번에 새롭게 나온 책,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책을 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참고로 지금 나온 이 책은 제가 쓴 책은 아니고, 우리 함께 같이 일하시는 본부장님이 쓰신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롭게 일을 추진하는 거에 이제 전적으로 맡아서 하실 분이신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북콘 TV라고 OTT 서비스 새롭게 만들거든요. 만들었어요. 지금 오픈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연구에는 재개발에만 한정된 어떤 정보 전달, 뭐 이제 이런 식이라면, 북콘 TV는 그냥 부동산 전반적인 거 다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 첫 번째로 하는 사업이 지금 에이전시 사업을 제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거고요. 에이전시 사업의 제일 큰 목표는 아직까지는 재개발에 한정된 거지만 나중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넓힐 생각이에요. 그래서 북콘 TV가 에이전시 사업, 그러니까 에이전트들을 제가 가끔 비유드리죠. 그 연예기획사와 같은 거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잘 연예인 활동할 수 있게끔, 중개사님들이 잘 중개 활동할 수 있게끔 저희는 기획하고 출판하고 영상 찍고 해서 도움을 드리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어떤 수익을 같이 쉐어하는 그런 구조가 에이전트 시스템인데, 그 첫 번째를 이제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위해서 이 책을 내셨어요. 이 책은 제가 단 한 줄 쓴 게 없어요. 물론 서문 잠깐 썼, 서문을 잠깐 썼고, 그거 말고는 제가 쓴 게 없고, 주로 이제 제 수업 내용이나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다듬어서 낸 거고요. 이 책을 읽으면 분명히 재개발을 큰 틀에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더 디테일한 건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어떤 큰 어젠다가 있다라는 거는 짚어가는 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서울시가 보도자료 발표했는데 저는 이 보도자료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볼거리는 별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재개발을 오래 공부했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보면은 뭐 다 봤던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본 느낌이 들죠? 그죠? 뭐 용적률 체계, 뭐 종상향부터 시작해서 뭐 공공기여 부담,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다 역세권 활성화하고 역세권 장기 전세에서 많이 우리가 운영 기준에서 봤던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일반 재개발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인지 뭐 여기까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내용들의 주 내용은 뭐 비율을 완화시켜 주거나 또는 어떤 개선시켜 줘가지고 좀 더 좋게 주겠다는 뜻인데, 이게 일반 재개발까지 가겠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공문을 볼 때마다 물론 세세하게 읽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기조를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근데 이 기조가 지금 신통 모아에서 역세권 장기 전세로 이렇게 좀 갔다가 약간 기조가 좀 일반 재개발까지도 종을 바꿔주는 얘기들을 슬쩍 꺼내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 기조의 중간 단계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를 보고 느낀 점은, 뭐 우리는 공부할 때 다 배웠던 내용들인데 제가 느끼는 점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적률 체계가 1종, 2종, 3종, 뭐 준주거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같은 종군 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종 변경이라고 불러요. 1종이 2종 되고 2종이 3종 되고. 옛날 용어예요. 지금 국토기획법이 다 바뀌면서 관련된 용어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옛날 용어에서는 1종이 2종 가고 2종이 3종 가고 이걸 이제 종 변경이라고 부르고, 그 종을 넘겨서서 1종이 2종 가는 게 아니고 2종이 뭐 준축으로 뛰고 막 이러는 거를 종상향이라고 부르고.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 종상향. 네, 그다음에 뭐 그걸 다 합해서 그냥 종 변경, 종상향 통칭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아나 역세권은, 아니, 모아나 신통은 그 종 안에서 움직이는 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예를 들면 용적률이 뭐 이 현장이 200%에서 뭐 210%가 된다 그러면 조합장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 현장을 내가 용적률을 높였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기부 체납 비율이 빠지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이 200 용적률이면 그러면 2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10평을 기부 체납하고 나면 90평이 남잖아요. 그러면 90평을 가지고 200%를 적용시켜주면
180밖에 못 짓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가가 당연히 뺏어 왔으니까 이걸 채워줘야 되거든요. 이 채워주는 거를 용적률을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한 20% 올려줘야지 18, 그러면 198이 되는 거잖아요. 20, 한 1% 올려줘야겠네요. 요거를 보통 용적률을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용적률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용적률이 올라간 건 아니고 그냥 뺏긴 만큼 받은 거니까 쌤쌤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세권의 용적률 체계는 이거 완전 달라요. 예. 뺏기고 쌤쌤이 아니고 엄청 많이 받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인센티브라는 것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인센티브가 기부 체납에 따른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거의 쌤쌤인 경우가 많은데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장기 전세는 쌤쌤인 걸 넘어서 더 받으니까 제가 사업성이 좋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통이나 무한은 거의 쌤쌤 수준이었어요. 근데 더 올라가는 게 없었는데 요 공문의 뉘앙스가 이제 일반 재개발까지도 용적률을 좀 높여주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뉘앙스 조금 띄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인 즉슨 그냥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랑 역세권 장기 전세 배웠을 때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역세권 장기 전세 얘기가 아니고 일반 재개발 얘기는 하는 걸로 봐서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체계를 좀 뭔가를 좀 더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인 기조는 재개발 재건축을 좀 도와주려는 기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근데 이것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또 많은 또 입법이 이건 뭐 소식거니까 운영 기준에 대한 변경이나 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농담 삼아서 안전하지 않은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가 돼버리는 그 안전진단이 옛날에 농담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걸 이번에 법 개정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표현을 바꾸고 재건축 진단이라는 말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다 안 하다가 아니고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진단하는 뭐 내용은 같은데 그냥 용어를 살짝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다다음 주 10월 7일 날 용산구랑 마포구 이 두 개 지역에 물론 다른 구도 많이 있지만 아직 제 눈에는 저한테는 관심 지역이 이 지역이라 네, 역세권 재개발 지역이 지도를 쫙 펼쳐놓고 운영 기준을 펼쳐놓고 어디가 가능한지 어디가 가능하지 않은지를 쭉 짚어보는 요거를 세미나를 하려고 해요. 근데 고민이 되긴 해요. 이거를 저 혼자 할까 아니면 같이 할까 고민되긴 하는데 제가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유료예요. 유료 대신에 여기 현장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책 증정을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에이전시 사업을 새롭게 하고 있으니까요. 중개사님들 중에서 현장에서 계약서가 도저히 안 써져가지고 진짜 고생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와서 좀 더 스킬을 많이 배우시고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그 에이전트로 활동하시면 아마 다른 분야보다 재개발 쪽이 좀 더 좋아요. 제가 일을 해보니까 물론 빌딩 뭐 이런 걸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건 너무도 이제 빈도가 작으니까. 근데 재개발 이쪽의 일들은 단가도 높으면서 빈도도 많은 편이라 많이 배워두시면 그래서 이번 세미나 할 때 우선 제가 할 거지만 나중에는 저희 참여하신 에이전트 분들도 세미나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자꾸 부담되시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영상을 찍든 뭐 하든 간에 이제 고객들을 또는 회원들을 앉혀놓고 하는 걸 할 건데 그 첫 번째는 제가 할 거고요. 다다음 주 월요일 10월 7일 날 세미나를 할 거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책에 대한 그 책을 사서 보는 거, 뭐 어떤 유튜브를 보는 거에 대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드려야 좀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오해되면 이제 홍보의 수단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정보냐 이게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좀 정의를 한번 내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이 정보는 나눌 수 없다라고 봐요. 나누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보는 저는 시간하고도 되게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과거의 정보는 이건 정보가 아니에요. 과거가 정보가 돼서 지금까지 와 있다면 그게 무슨 정보겠어요. 뭐 삼성전자가 2만 원 된다는 얘기를 지금 듣는 게 무슨 정보예요. 그건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정보만이 정보라고 보고 그게 미래에 갔을 때 어떤 수익으로 나한테 올 수 있는 게 이게 정보라고 보는데 결국은 정보는 시간과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아갈수록 그거는 나한테 올 수익이 커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주 꽁꽁 싸면 나만의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내 수익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내 수익 구조가 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쥐고 있어야겠죠. 그 정보를 가지고 물건을 쥐고 있든 지식을 쥐고 있든 뭔가 쥐고 있은 다음에 그거를 알렸을 때 그게 나한테 수익 구조로 오는 건데 저는 정보는 나누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나눌 수도 없고 근데 내가 확보했을 때 나눠도 되겠죠. 네. 어디가 그린벨트가 풀린데 라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먼저 사놓고 알려야죠. 네. 사놓지 않고 알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를 확보하는 연화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확보하는 게 퍼져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정보가 아니고 홍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내 수익이 아니고 그걸 홍보하는 사람 수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떤 제가 뭐 세미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기에 이게 정보야? 홍보야? 이런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지식을 드리는 거다. 네. 지식을 가지고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릴 때 그 정보가 남들한테 퍼져나가기 전의 정보인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따끈한 정보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쌓으라는 그 지식 전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번 이 책도 그 안에 돈 되는 정보가 있나? 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접근법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보를 캐치하기 위한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백이 5천만 원짜리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 백이 이 시계가 1억짜리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줘보세요. 그러면 그 시계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차고 다니다가 누구 친구 만나면 고맙다고 선물로 줄 수 있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 값어치를 알아야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다시 재산을 만들든가 뭘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값어치를 알려면 저는 지식이 반드시 쌓여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세미나가 됐던 책이 됐던 그게 정보의 관점이나 홍보의 관점이 아니고 지식 전달의 관점에서 봐라 라는 차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책은 재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수업들과 뉴스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머니에스와 부산 콘서트 TV, 북콘 TV에서 제작을 했고요. 북콘 TV 사이트는 여기 QR 찍으시면 사이트가 지금 오픈되어 있어요. 아직은 컨텐츠가 많지 않은데 저희 재개발 연구의 사이트는 컨텐츠가 많지만 여기는 많지 않은데 점점점 채워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세미나 했던 거라든가 뭐 이 책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북콘 TV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북콘 TV는 가시면 이제 점점 메뉴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늘어나면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채널에 들어가셔서 정보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재개발 연구회에서는 이걸 안 했었는데 북콘 TV에서 하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 꼭 해주세요. 이 책의 첫 장에 서문을 제외한 첫 장에 이제 프롤로그가 있는데 레인메커라는 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비가 오면은 안 오면 이제 비가 오기를 기도해 달라는 이런 거고 제가 이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막 뭐 이거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하고 이거를 하려고 하면 또 이게 필요하고 막 이제 이런 거가 되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제가 뭐 어떤 일을 기획하려고 하면 요걸 하려고 하면 요게 필요해. 난 요게 없어. 예. 근데 요걸 만들려고 하면 또 요게 필요해. 근데 난 또 이게 없어.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모든 기획이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어떤 기획을 할 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아세요 혹시? 닭 따로 있어요. 저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저는 치킨이 먼저다. 왜냐하면 그걸 사람들이 사 먹으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따져서 뭐 할 건데요. 그게 어떤 상품 가치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치킨이 먼저예요. 그 얘기들을 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나는 재개발 공부를 언제 할 거야. 나는 지식을 언제 쌓여서 나 완벽해질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언제 값어치를 만들 거냐. 그래서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2억대 중반에 산 게 9억대 중반까지 갔다는 이 그래프가 어딜까요? 맞아요. 이게 실제 저희 물건이잖아요. 이게. 근데 부동산은 특히 재개발은 이렇게 오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계단식 오르지 않아요. 한 방에 올라요. 이유는 뭐냐? 지정되기 전
지정되고 나서 이게 신통이 됐거든요. 예. 이 물건이 그 자양사동 그거인데 이게 보면 이게 한 번에 또 올랐다고. 근데 우리는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 이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이제 이때 어떤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럼 결국은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달걀이에요, 닭이에요. 이때 가면 치킨이 되는 거지만 이때는 닭인지 달걀인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을 남들은 여기가 신통이 되었다라고 하면 우르르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건 신통이 되었다는 이건 정보도 아니죠. 이건 그냥 누구나가 알고 있는 그냥 개발 호재의 발표죠. 뭐 그것마저도 남들보다 빠르게 접근했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더 빠르게 알려면 남들이 모를 때 들어가려면 지식이라는 걸 쌓아야 된다. 그럼 그때 어떻게 지식을 쌓아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아파트를 갖는 가장 쉬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이 책의 저자이신 분이 주장하시는 내용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사면 돼요. 아니면 청약통장을 아주 겁나게 오래 가지고 있다가 당첨되면 돼요. 근데 이 두 방법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물론 내가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기술이 있는데 또는 내가 어떤 노하우가 있는데 이거를 정말 오프라인에서 노하우를 온라인에서 녹여서 내가 이거를 뭐 전 국민 대상으로 막 돈을 벌겠다. 그래서 내가 오프라인에서는 내가 한 달에 1억씩 벌었는데 온라인을 접목시켰더니 내가 한 달에 100억을 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뭐 그렇게 벌어서 하는 방법도 좋죠. 그런 사람들은 부동산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본업에 열중하는 게 난 제일 가장 완벽한 투자법이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개발 가능한 지역의 기존 주민이 돼서 이 주민이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조합원이 돼서 아파트를 받는 방법. 시간 투자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데 돈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단계들이 점점 더 빨라지는 지역들을 선택하는 게 어디냐가 이제 이 책의 주요 내용이 되겠죠. 수업의 내용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조심할 것들 몇 가지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걱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 수업에 준 내용을 쭉 막 듣다 보면 한 6개월, 7개월, 1년 막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와, 재개발 투자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부정적인 시그널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이제 걷어가는 용도로 봐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 지역이 재개발 될 거야 안 될까를 보는 것도 맞고 물건 사야 되는 것도 맞지만 부정적인 것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중에 제일 첫 단추가 뭐냐면 물딱지를 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딱지를 사면 안 되는데 적어도 저희 에이전시에 합류하신 에이전트 분들은 물딱지를 거래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그 계약서를 볼 테니까. 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무수히 많이 써지고 있잖아요, 계약서가. 근데 그 물건이 실제 물딱지라고 밝혀지는 게 언제냐면 사고 1년, 2년 후가 아니에요. 거의 막 5년 후, 7년 후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것도 모르고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듣거나 저희 에이전트 분들하고 계약서를 써주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제가 검토를 다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책을 사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 토지 등 설명 의무라는 게 있으니 그걸 통해서 매도인 설명 고지 확인서를 작성해둬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법령에는 하라고 하고 있지만 양식이 없으니 양식을 제가 만들었고 그거를 저희 재개발 연구회 사이트에 요 QR을 찍으면 여기 부분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지 않거나 또는 뭐 이 책을 안 사서 보셨더라도 교보에 가셔서 이 책을 펼치신 다음에 요 QR만 찍어서 요것만 다운만 받아도 저는 건지시는 거라고 봐요. 몇 억을 건지시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아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양식이 나올 건데 물론 이 양식은 이렇게 이 책에서 번호를 매겨가면서 설명서를 간략하게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는 이제 영상으로 앞으로 담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개사 또는 그 매도자한테 쓰라고 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거예요. 쓴 다음에 계약서를 쓰면 그러면 적어도 사고를 예방하지는 못하더라도 사고가 난 후에 적어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쓰라는 거고요. 그리고 확인서 작성 방법은 저희 북콘TV에 이제 영상으로 아주 깔끔하게 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내용들이 뭐냐? 결국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걸 이제 분양 대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양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를 물딱지라고 하죠. 그 물딱지가 안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조례 또는 기타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주택인 경우는 어떻고 뭐 90제곱미터인 경우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이 책에서 꼼꼼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에서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제 수업이 비싸다고 하시면 이 책을 사서 이 부분만큼은 뭐 심지어는 안 사시더라도 교보문고에 서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읽어보시면 그러면 물딱지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유튜브나 네이버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책을 거의 한 1년에 한 번씩 냈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제가 한 6권의 책을 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책을 안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변경된 내용들이 이 시중에 많이 안 팔렸어요. 안 전파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도 뭐 예를 들면 뭐 3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미만이면 아파트를 받는다. 뭐 무주택자 이거 법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뭐 또는 뭐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개면 아파트를 안 준대. 그것도 사라졌어요. 이제 받아요 아파트. 예. 그러니까 막 많은 규정들이 바뀌었는데 바뀐 걸 모르고 옛날 지식이 지금까지 계속 전파가 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이 책에는 새로운 법령들을 많이 담았으니까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아파트가 없어지는 물딱지가 무엇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건수가 이제 한남 3구 같은 경우도 이게 제일 많았죠. 다물권자, 다물권 세대. 네. 근데 이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많이 했죠. 깊게 들어가 보면은 법제처 유권 해석과 구청의 관리처분 사례가 달랐고 또 그러다가 1심 판결이 또 달랐고 그랬다가 2심 판결이 또 달랐고 그랬다가 나중에 대법원 판결까지도 또 다르게 판결이 나는 막 진짜 이상한 그래서 일반인들은 또는 이제 전문가들조차도 도대체 나는 뭐라고 설명해야 돼. 물론 다물권자, 다물권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법원 판례가 두 군데가 다 났죠. 나서 이제는 딱 그 어떤 개념이 잡혔지만 지금 현재 다물권 세대 판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법제처 가면은 잘못된 유권 해석이 법제처에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법제처 유권 해석을 볼 건데 그거 보면 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대법원 판례를 못 구했다면. 이제 그런 내용들. 그래서 뭐 판사들마다도 다 다르다. 1심 판결 다르고 2심 판결 다르고 3심 판결 다르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어떤 분류에 의해서 조심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어떤 물건을 투자해야 되고 어떤 물건 투자하면 말면 되는 건지. 이게 다물권자, 다물권 세대 같은 경우는 결국은 조합원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 거고 전부 다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간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냥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는 안 사면 돼요. 그죠? 내가 전 소유자가 다물권자였는지 다물권 세대 중에 일부를 파는 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간단한 방법은 조합 설립 인가 난 지역은 안 사면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지역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확실해졌고, 네. 근데 저는 다 생각이 달라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지역은 그냥 볼장 다 본 지역이다. 왜냐면 가격은 가격대로 올라갔고, 물론 안전하긴 하죠. 그럼 그게 아파트지. 거기다가 이런 위험성까지 있으니. 그래서 다물권자, 다물권 세대 규정에 대해서 이 책은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물권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 사람이 여러 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 그게 이 사람과 이 사람 이렇게 판 세 사람이 다 남남이더라도 그냥 묶어서 아파트 한 채 준다. 근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따르죠?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파트 한 채도 주지 않았어요. 네, 그냥 다 청산시켜버렸어요. 대법원 판례는. 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분양 신청 기간 안에 이 세 명이 아파트 한 채 줘라고 분양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각각 분양 신청을 한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각각 달라고 하다가 1심 지고 2심 지고 하니까 3심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그럼 한 채라도 주면 안 될까라고 변경 신청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야,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으니까 안 돼. 그래서 다 청산시켜버렸어요. 무섭죠? 네. 요게 다물권자 판례. 다물권 세대 판례는 가족끼리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다가 그 가족의 물건들을 각각 샀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각각 아파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구청에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해줬고 법제처 유권에서 또 각각을 줬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났죠? 작년에 뒤집혔어요.
이혼하고 팔거나 세대 분가하고 판 거는 각각. 예. 그게 아니고 이혼하지 않고 세대혼으로 있을 때 판 거는 묶어라. 예. 그래서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규정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이혼하면 된다가 아니고 예. 조합 설립인가 나기 전에 사고 이후에 안 사면 된다.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민한 게 있죠. 이제 분양 신청이냐, 물딱지냐, 합산이냐, 가족끼리 묶이는 거냐, 여러 사람들에게 묶이는 거냐, 이런 게 규정이 있고, 이건 물딱지냐, 금딱지냐, 이런 규정이 있고, 또 하나 규정이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아파트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분양 신청을 했더니, 아파트를 안 준대, 이러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근데 이게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계속해서 그냥 분양권을 안 준다거나 당첨 금지 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법에서는 분양 신청 불가 규정이죠. 그래서 내가 분양 신청을 못 하는 거지, 당첨을 못 받는 건 아닌데, 뉴스에서는 조합원들이라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5년 안에 투기가해지구 안에 있다 그러면 분양청 불가 규정에 적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방화동 같은 경우가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지금 임박하고 있거든요. 방화 유타운에 거기 재개발 지역 있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근데 거기는 지금 5년 재산권 금지 규정 또는 매매 금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왜 안 되죠? 그렇죠. 투기가해지구 아니니까. 근데 한 보름 전에 제가 거기 조합원들 사이트, 조합원들끼리만 들어가는 사이트 중에서 거기서 막 조합원들끼리 막 자기들끼리만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중에서 이런 걸 봤어요. 어떤 분이 저 물건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팔 수 있나요?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뭐 그랬더니 저 팔았는데요. 뭐 그러니까 답변을 아무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투기과열지구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예. 투기과열지구가 아닌데는 괜찮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요게 이 부분이 생각보다 이 분양 신청, 분양 공고, 분양 신청 제한 규정이 투기 가해 지구만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데 이 복잡한 내용도 이 책에 다 담지 못했어요. 근데 이 책이 지금 한 300페이지가 되는데 아마 이것까지 다 담았다면 아마 책이 한 500페이지 이상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거니 나중에 영상으로 다시 참조하시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으실 거예요. 북콘TV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권리산정 기준일이 있죠. 제가 최근에 술자리를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건축업자들이 이제 건축을 못하고 있대요. 저한테 얘기를 듣기 전에는. 왜 그래요? 권리산정 기준이 너무 복잡하거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완벽하게 빠삭하게 다 알고 있는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모아타운일 때는 어떻고 역세권 재개발일 때는 어떻고 뭐 다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거기다가 더 복잡한 건 뭐냐면 지금은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규정이 바뀐다면까지도 염려를 해야 되니까 이게 바뀌면 나한테 적용되는 현장이냐 아니냐까지 염려를 해야 되니까 이제 건축업자분들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이게 만약에 벗어나 버리면 문딱지가 되거든. 예, 그래서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 대표님한테 먼저 검토를 받고 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근데 물론 뭐 꼭 그럴 건 아니지만 뭐 지식을 당연히 쌓는다고 하면은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잘못 집을 지으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물딱지가 되는 거죠. 한 단계 넘어가서 신축 빌라를 잘못 살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검토를 받고 사셔야 돼요. 적어도 우리 에이전시에 합류하신 에이전트 분들은 물건을 거래하시기 전에 반드시 저한테 확인을 받고 거래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권리산정 기준율이 어떤 내용이냐. 근데 이거를 아주 이 빵집에 비유해서 저희 저자분께서 아주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 쪼개기가 뭔지에 대한 내용들 아주 꼼꼼하게 담으셨고 그 규정은 77조의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이라고 표현했고 이게 옛날 법은 50조의 2예요. 이게 지금 77조로 갔는데 이게 또 모아타운 규정이 다르죠. 모아타운은 또 규정이 완벽하게 달라요.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이렇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권리산정 기준이 지나면 못 사는 거 아니야? 못 사는 거 아닌 거 아니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에 지어진 것들이 아파트를 못 받는다 그 얘기고 그럼 권리산정 기준이 이후에 지어진 거는 조합원이 아니에요? 조합원이에요? 토지는 소유자예요? 네, 토지는 소유자예요. 그런 건 문제 없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헷갈린 게 뭐냐면 3080 때문에 헷갈려. 3080은 권리산정 기준이 지나면 매매할 수 있다 없다? 매매할 수 있다. 대신 매매하면은 꽝 된다. 근데 그거는 도정법이 아니고 공공주택법이라서 다른 법령 적용이다. 그래서 법령도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이 책은 도정법을 담았으니까 도정법에 대한 권리산정 기준을 담았는데
도전법에 대한 권리산정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모아타운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책을 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더 상세하게는 이제 재수업 내용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분양 대상 기준과 권리산정 기준이 중요한 게, 권리산정 기준과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리를 배제하는 거랑 권리를 인정해서 합산하는 게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권리를 합산하는 거와 배제하는 게 다른데, 권리산정 기준을 놓고 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거는 요 배제 규정이고, 합산 규정은 뭐죠? 네, 권리를 묶었다가 떨어뜨렸다. 그래서 권리 쪼개기, 권리 합치기 뭐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거는 대부분 다 조례에 규정돼 있고, 그래서 합산 배제 이런 내용들은 다 조례에 많이 규정돼 있고, 권리의 배제 부분은 법령에 규정돼 있고. 어렵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 같이 재개발 한 10년 하신 분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 얘기를 하다가 요 얘기하면 요 얘기 자꾸 일로 끄집어 들고 들어요. 요 얘기를 하다가 요 얘기하면 또 요 얘기를 또 요게 또 끄집어. 이게 헷갈리신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권리가액이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분양 대상 물건인데, 분양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물건인데, 이 물건은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물건이 확실한데, 이 물건의 권리가액이 해당 지역의 아파트 중에서 제일 작은 아파트보다 이 권리가액이 크다면, 그럼 이 물건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이런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아파트를 못 받는 규정에 이런 물건들이 조합원이 아니에요. 조합원이죠. 토지등 소유자 아니에요. 토지등 소유자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체 조합원의 80%야.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은 당연히 조합은 이 사람들을 아파트를 받게 해줘야 동의서가 오겠죠. 그러면 제일 작은 아파트의 권리가액보다 크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예, 제일 작은 아파트를 더 작게 지으면 되죠. 예. 제일 작게 짓는 아파트가 뭐 어떤 게 있어요? 막 2평짜리 아파트 지으면 되나? 그건 너무 심하고 한 10평짜리 아파트 지으면 되는 거죠. 뭐 임대 아파트 정도 수준. 예, 실제로 다른 현장에도 이런 현장이 있어요. 그럼 요 10평짜리 아파트를 지으면 요 아파트를 못 받는 요 물건이 요구의 분양가보다는 그래도 권리가액이 클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들어요? 괜히 이 사람의 나중에 아파트를 요거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거 아니죠? 예, 이 사람들 아파트 몇 평 받아요? 예, 이 사람 아파트 50평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물량만 있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규정을 따질 때는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없다만 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물권이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잡으면은 그러면 아파트 몇 평 받는 것도 다른 부분에서 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합산이냐, 합산 배제냐, 청산이냐를 놓고 보면 요거를 놓고 해석을 한 다음에 요걸 또 여기까지 끄집어 들고 들어가면 안 돼요.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건데 자꾸 이제 사례를 자꾸 접하다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이 구조례와 신조례. 그래서 옛날 2003년 12월 30일 규정이 있고 2010년 7월 16일 규정이 있고 2008년 7월 30일 규정이 있고 이 복잡한 규정들에 따라서 이 현장은 옛날 법 2003년도 거, 이 현장은 2010년도 거, 이거를 분류시켜야 되거든요. 요 분류시키는 게 어느 지역은 어떤 적용을 시킬 거냐, 이거를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책을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다 설명한다는 게 아니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 첫 번에 말씀드렸죠. 이 책은 어디 가면 좋다, 이런 정보성을 다룬다기보다 어디 가면 좋은 이 지역을 알기 위한 그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이거는 각 사업 방식, 여기는 신통과 모함만 다뤘지만 역세권이냐,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냐, 소규모 재개발이냐, 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냐, 또는 3080이냐에 따라서 다 이 기준 날짜가 다르니까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두고 투자에 임하셔라. 적어도 이런 것들에 부합한 건물이나 물건을 사셔라. 그리고 이제 저희가 현장 탐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 탐방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사람들하고 이제 막 다니면서 저희 사이트 내에 현장 탐방 기록이라는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현장에 다닌 내용들을 이렇게 저희 회원들이 써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뭐 그냥 현장을 가는 거죠. 그럼 현장에 갔더니 이 현장이 좋아요, 나빠요, 재개발 되겠네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꼼꼼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행 가이드처럼 현장에서 이제 줌을 켜고 그러면 이제 각자가 다 이어폰 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뒤에 따라오시면서 그 들은 내용들을 저희 회원들이 타이핑을 다 해서 여기다 올린 거죠. 저희 정회원만 볼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일반 회원들은 안 보이는 사이트 내용인데 정회원들은 들어가서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 현장에 갔다 온 내용들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담았어요. 그 담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저희 책에 이 현장 탐방 스토리에 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1세에서는 뭐 다 네이밍이 돼 있는 지역들인데 이제 2세 이제 새롭게 인쇄할 때 좀 지역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들의 내용들을 담아 보시면,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지식을 알고 현장을 보면 정보가 보이겠죠. 그런 차원에서 참고로 저희가 현장 탐방단도 계속 할 거니까 나중에 모집하면은 오시면 아마 현장에 대한 내용을 지식과 함께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저희 북콘TV, 북콘.tv,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따따따 북콘.tv 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재개발 연구회 사이트로 연결해 놨으니까 여기는 저희가 추가하는 건 OTT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미나도 할 거고 교육 영상도 담고 할 거예요. 저희 그동안 재개발 연구회에서는 저의 정보만 담았다면 여기는 부동산 정보 전반에 대한 걸 담을 거니까.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분이 저자분이십니다. 네. 오셔서 많은 정보들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